평범했던 한 마을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한때는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가며 희망을 잃었던 말레이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한 인물과 함께 이 마을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의 마을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에서 도시 계획을 가르치는 아마르 라시드입니다. 30년 넘게 이 분야에 몸담아 왔고 수많은 외곽 지역의 발전 양상을 연구해 왔죠. 지난해 정부의 의뢰로 말레이시아 동부 외곽 마을들을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저 평범한 농촌 마을이었고 특별할 것 없는 곳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미 다른 나라들과의 협업에서 여러 차례 쓰디쓴 실패를 경험했었습니다. 가까운 싱가포르는 농업 기술이 부족했고 중국은 오직 사업적인 이익만을 좇았죠. 일본마저도 기후가 맞지 않는다며 고개를 젓고 포기했어요. 이런 경험들 때문에 저는 다른 나라와의 협업에 대해 몹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첫날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한글로 쓰인 간판이었죠. 처음에는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것일 거라고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을 입구 안내판부터 시작해서 작은 구멍가게, 심지어 개인집 문패까지 한글과 영어, 말레이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너무나도 생경한 풍경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더 신기했던 건 건물들의 모습이었죠. 분명 동남아시아의 전통 가옥 구조인데 지붕 모양이나 현관 구조가 어딘지 모르게 한국 시골집 같은 느낌이 강하게 났습니다. 30년 동안 이 지역을 연구해온 제가 처음 보는 건축 양식이었으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갈수록 제 의아함은 감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논밭의 모습부터가 확연히 달랐거든요. 일반적인 동남아 농법과는 달리 정돈되고 체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물 관리 시설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효율적이었고 작물을 기르는 방식 또한 제가 알던 전통적인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첨단 농업 기술이 적용된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현지인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몇몇 분들이 제게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를 외국인으로 보고 예의상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마을 회관 같은 곳에도 태극기와 말레이시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벽면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제주도 풍경, 부산 해운대, 설악산 같은 사진들이었죠. 마치 한국을 동경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마을 전체에 가득했어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도시 계획을 연구하며 수많은 마을을 봐왔지만 이런 현상은 정말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분명 이 마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믿기 힘든 변화가 일어났을까 하는 궁금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 궁금함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저는 곧바로 마을 이장인 사리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사리 이장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 인자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며 시원한 차를 건네더군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 마을의 놀라운 변화 과정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한국의 한 중소농업기계 회사에서 이곳에 작은 공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외곽 지역 개발 정책에 따라 들어온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외국 회사가 과연 마을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는 거죠. 이미 다른 나라 기업들과의 협력에서 긍정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경계심이 더 컸을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파견 나온 젊은 한국인 공장장 이선우는 남달랐다고 합니다. 보통 외국인 관리자들은 현지인들과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선우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마을 사람들과 직접 어울리고 현지 언어도 배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합니다. 사업적인 이익만을 좇았던 중국 기업들이나 기후 탓만하며 일찍이 포기했던 일본 기업과는 확연히 달랐죠. 이선우의 진심이 마을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선우 공장장이 단순히 기계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농업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선진 농업 기술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물 관리 방법부터 시작해서 작물, 재배법까지 한국의 집약적이고 과학적인 농법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리 이장이 들려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선우 공장장이 마을 공동체 문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품앗이 문화, 즉 서로 돕고 협력하는 정신을 마을에 소개했다고 합니다. 원래도 동남아시아에는 공동체 문화가 있었지만 한국식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방식이 더해지면서 마을 전체가 하나로 뭉치게 되었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함께 일하고 함께 수확하며 수확한 작물을 공동으로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마을의 생산성을 크게 높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유대감까지 강화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선 한국 문화의 긍정적인 파급력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갑작스럽게 한국 본사의 사정으로 공장을 철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동안 함께 일하며 정들었던 이선우 공장장과 헤어져야 한다는 것도 슬펐지만 무엇보다 마을 경제에 큰 타격이 올까봐 걱정이 태산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한국인 공장장 이선우가 홀로 이곳에 남기로 결정한 겁니다. 본사로 돌아가는 대신 개인 자격으로 마을에 정착해서 농업 컨설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리 이장은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만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저 역시 그의 희생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타국의 마을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선 숭고한 사명감의 발현이었습니다. 사리 이장의 안내로 마을 곳곳을 자세히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단순히 외관상의 변화만 눈에 띄었는데 실제로 살펴보니 마을 전체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바로 농업시설이었습니다. 논마다 정교한 물 관리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작물 재배 방식도 전통적인 동남아 농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집약적 농업 기술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거든요. 비닐하우스도 한국식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심지어 자동 관수 시설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마치 최첨단 스마트 농장을 보는 듯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 도입 덕분에 이 마을의 농업 생산성은 지난 5년간 무려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다른 외곽 마을들의 성장률이 1020%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날씨에 의존해야 했던 농업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토양 분석부터 시작해서 작물별 최적 재배 환경을 만들어주고 병충해 관리도 예방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수확량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작물의 품질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마을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체조를 하는 모습, 마을 청소를 공동으로 하는 모습 등이 영락없는 한국 시골 마을의 모습이었어요. 특히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이 모여 회의하는 방식도 한국의 반상회와 비슷했습니다. 개별 농가가 따로따로 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작업,
공동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한국의 농협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 같았는데 이를 통해 생산 비용은 줄이고 판매 가격은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시스템은 마을의 결속력을 강화시켰고 주민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켰습니다. 젊은 층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2030대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마을 한쪽에 작은 학습실을 만들어 놓고 매주 정기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실용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과의 교류나 한국 관광객 상대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말레이시아의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을 상점들도 변화했습니다. 한국 라면이나 김치 같은 한국 식품을 파는 가게들이 생겨났고 일부 식당에서는 한국 음식도 만들어 팔고 있었어요. 맛은 현지화되어 있었지만 한국 음식의 기본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을 분위기 자체의 변화였습니다. 다른 외곽 마을들과 비교해서 확연히 다른 활기가 느껴졌거든요. 주민들 사이에 결속력도 강해 보였고 마을 발전에 대한 의지도 남달랐습니다. 마치 한국의 새마을 운동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기더군요. 길거리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제게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70세가 넘은 할머니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이 마을 사람들의 남다른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마을의 범죄율 변화였습니다. 지역 경찰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 마을의 범죄 발생률이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주변 다른 마을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한국식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서로를 돌보고 관심을 갖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았어요. 교육 환경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학습 공간을 만들어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쓰고 있었고 한국어 교육과 함께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 청년 이선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존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단순히 기술을 전수해 준 것을 넘어서 마을 전체의 의식과 문화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드디어 그 한국인 청년 이선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과 똑같이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마을 변화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선우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단순한 파견 근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몇 년 일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과 지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계기는 마을의 한 할아버지였다고 해요. 그분이 병으로 쓰러졌을 때 마을 전체가 하나 되어 돌보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도시에서는 이웃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에서는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를 경험한 거죠. 그는 이곳은 제가 꿈꾸던 공동체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여기서 발견했죠. 라고 말하며 당시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선우는 단순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발전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농업 기술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함께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도 있고 문화 차이도 있었지만 그의 진정성이 결국 통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가 철수하게 되었을 때도 큰 고민 없이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이미 이곳이 제2의 고향이 되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꿈꾸던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결국 그의 의지를 존중해 주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사업적인 이익만을 줬다 철수하거나 기후 문제를 핑계로 포기하는 동안 한국인 청년 이선우는 묵묵히 남아 마을의 미래를 책임진 것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마을에 남은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마을 발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농업 컨설팅은 물론이고 마을 전체의 발전 계획도 함께 세우고 정부 지원 사업도 연결해주고 심지어 한국 기업들과의 교류도 주선했다고 해요. 정말 마을의 아들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의 헌신 덕분에 마을은 단순히 기술을 전수받는 것을 넘어 스스로 발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기적 같은 변화는 결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선우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어요. 아무리 잘 발전하고 있다 해도 작은 외곽 마을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더 큰 기회를 찾아 도시로 떠날 수도 있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마을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었죠. 그의 염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선우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대규모 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동부 외곽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마을도 개발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일궈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정부는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는 것이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식 농업시설들과 공동체 시스템은 다른 곳에서 다시 만들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몇 년에 걸쳐 구축한 네트워크와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은 이주한다고 해서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선우도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쏟아부은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마을 사람들도 그런 글을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정부 결정에 맞서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저 역시 이 상황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자로서 30년간 도시 개발을 연구해왔지만 이런 살아있는 공동체가 파괴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더구나 이 마을은 단순한 농촌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현지 문화와 융합되어 성공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낸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사례였거든요. 이런 소중한 공동체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마을 하나의 소멸이 아니라 인류에게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이론과 연구에만 매달려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현실 문제에 직접 개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소중한 사례를 그냥 사라지게 둘 수는 없다는 강력한 사명감 같은 것이 생긴 거죠. 저는 다음 날 아침 이선우와 사리 이장을 만나 제안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치를 정부와 학계에 알려서 보존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례입니다. 저의 제안에 이선우와 마을 사람들의 눈에 희망의 빛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대학 동료들을 찾아가 이 마을의 특별함을 설명했어요. 도시계획학과뿐만 아니라 농업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교수들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동료들이 이 사례의 가치를 인정하고 협력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체계적인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마을이 보여준 농업 생산성 향상, 공동체 결속력 강화, 범죄율 감소 등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정리했어요. 특히 한국의 농업 기술과 공동체 문화가 현지 문화와 융합되어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이전한 것을 넘어선 문화적 이해와 공감이 만들어낸 기적임을 역설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골 마을 하나 때문에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는 냉담한 반응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이 단순한 농촌이 아니라 미래 농업과 공동체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이 마을은 말레이시아의 미래를 위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끈질기게 설득했죠. 전환점은 농업부 장관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마침 말레이시아 정부도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식량 자급률 향상과 친환경 농업 확산이 국가적 과제였는데 이 마을이 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이선우도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마을의 변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와 구체적인 성과 사례들이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특히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우호적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직접 정부 청사를 찾아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을을 보존해 달라고 호소했어요. 특히 서툰 말레이어지만 진심을 담아 한국어로 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감동을 주었죠.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여러 언론사에서 이 마을의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사례가 되었어요. 작은 마을의 문제가 양국 관계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드디어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이 마을을 문화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단순히 개발에서 제외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 농업과 다문화, 공동체의 모델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했거든요. 이선우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순간이었어요. 그는 이 모든 것은 마을 사람들의 노력과 교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씨앗을 심었을 뿐입니다. 라며 겸손해했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그의 위대한 헌신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식 스마트팜 기술을 더욱 확대 도입하고 마을 전체를 농업기술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졌어요. 다른 지역 농민들이 이곳에서 선진 농법을 배우고 한국과의 농업기술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마을은 이제 말레이시아 농업 발전의 전초 기지가 된 것입니다.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문화와 현지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독특한 마을로서 문화체험 관광지로 개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고 방문객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선우는 정식으로 정부 농업 컨설턴트로 위촉되었습니다. 이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한국의 농업 기술과 공동체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의 경험과 노하우가 말레이시아 농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 거죠. 저 역시 이 경험을 통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평생 이론 연구에만 매달려 살았는데 처음으로 현실에 직접 개입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학자로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실제 사회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 농촌 공동체 발전 모델이라는 연구서를 출간하게 되었고, 국제학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30년 학자 생활 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는 이제 국제적인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한 젊은 한국인의 진정성과 헌신이 한 마을 전체를 바꾸고
나아가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놀라운 변화들이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